딸의 상견례 자리였어요. 애미 행색을 보니 돈도 없는 집안이고 애비 없이 자랐으니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거 아니야. 이런 애한테 내 아들 못 줘. 예비 사돈이라는 여자가 제 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갑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더니 제 얼굴을 향해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과부 주제. 바닥에 흩어진 지폐 위로 제 딸의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은 울고 있는 약혼녀 대신 어머니 편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일단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저는 그날 수수한 옷 속에 감춰두었던 것을 꺼내기로 결심했어요. 당신이 내 딸에게 던진 그 모진 말들이 당신 가족의 마지막 구명줄이었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장롱 안쪽 옷가지들 사이에 묻혀있던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로고도 없고 모서리는 달아 실밥이 드문드문 올라와 있었죠. 누가 보면 버려도 될 물건이라 할 테지만 저에게 이 가방은 세상 어떤 명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가죽 표면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문지를수록 오래된 가죽 특유의 묵직한 냄새가 올라왔고 그 냄새를 따라 까마득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첫 월급을 타던 날이었어요. 봉투째 저한테 건네더니 쑥스러운 얼굴로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포장도 제대로 못한 채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이 가방을 저는 그날 밤 베개맡에 놓고 잤습니다. 남편의 굳은 살 박힌 손이 골라준 첫 번째 선물이니까요. 그 사람이 떠나고 저는 겨우 내 살배기 지수를 아는 채 맨바닥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통을 누비고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작은 사업 하나를 일궜습니다. 쉬운 날은 단 하루도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잠든 지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의 심지를 봐야 한다고, 그러니 어떤 바람이 불어도 심지만은 꺾지 말라고요. 엄마, 그 가방 또 꺼냈어? 지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벌써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내 제 손에 들린 낡은 가방을 보더니 살짝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가방, 네 아빠가 처음 돈 벌었을 때 사준 거란다. 내겐 어떤 명품보다 귀해. 알아. 근데 엄마, 오늘 옷이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상견례인데. 지수의 시선이 제가 골라놓은 재킷 위에 머물렀습니다. 깔끔하긴 하지만 브랜드 하나 없는 동네 옷가게에서 산 것 같은 차림이었으니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재킷의 단추를 하나씩 잠그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무늬를 보는 데는 이 정도가 적당하다. 무늬요? 그래. 비싼 옷을 입고 가면 그쪽에서도 옷값에 맞춰서 대할 테고 수수하게 가면 진짜 속마음이 나오는 법이지. 오늘은 엄마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러 가는 거란다. 우리 딸 시댁 될 분들이잖아. 지수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제 말의 속뜻을 금방 알아채는 영리한 아이였어요. 걱정이 아주 없지는 않은 눈치였지만 제 뜻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괜찮겠어? 저쪽 집안이 조금 까다롭다고 하던데. 상관없어. 오늘은 우리 지수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보러 가는 거잖니. 거기에 명품이 뭐가 중요하겠어. 저는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월의 바랜 사진 속 그이는 여전히 선한 눈으로 웃고 있었어요. 아빠가 늘 그랬지. 사람은 겉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의 심지를 봐야 한다고. 저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지수 곁에 설 사람들의 심지가 어떤 결로 되어 있는지. 현관문을 나서니 3월의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계절의 경계의 선바람이었습니다. 지수가 제 팔짱을 끼며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버스 괜찮아? 내가 차 부를까? 버스가 좋다. 엄마가 원래 버스를 좋아하잖니.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맞은편 꽃집에서 흘러나오는 프리지아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지수의 손을 슬며시 잡으니 아이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긴장하고 있구나. 저도 사실은 가슴 한켠이 잔잔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내 딸의 인생을 함께 짊어질 사람들을 오늘 처음 마주한다는 것,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았으니까요. 버스가 도착하고 저는 지수의 손을 꼭 잡은 채 계단을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흘러가는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남편을 처음 만났던 24살의 그때와 겹쳐 보이는 듯 했어요. 그때도 저는 버스를 타고 그 일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지수를 홀로 키우며 참 많은 바람을 맞았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작은 일터를 일구기까지 저는 한 번도 화려한 치장을 욕심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제 딸 지수가 어디 가서 기죽지 않게 반듯한 사람으로 자라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돈이나 배경이라는 안경을 벗었을 때 비로소 사람의 진짜 눈동자가 보인다는 것을 저는 오랜 세월 몸으로 배웠습니다. 오늘 저는 그 눈동자를 확인하러 갑니다. 지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버스의 규칙적인 진동이 우리 둘의 긴장을 살짝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낡은 가방의 손잡이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이 가방이 오늘 제 유일한 무기입니다. 남편이 남긴 이 묵직한 옹기 하나만 있으면 어떤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자, 가자. 우리 지수 상견례 하러. 문이 열리고 저는 가방을 단단히 쥔 채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한정식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안쪽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기와를 얹은 대문 앞으로 잘 다듬어진 소나무 두 그루가 도열해 있었고 입구 옆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번듯하게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와 나란히 버스에서 내려 식당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대문 앞에 서 있던 두 사람의 시선이 저희를 향해 꽂혔습니다. 한 사람은 청년이었고 그 옆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진호가 먼저 뛰어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두 손을 공손하게 모았어요. 장모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오셨고요. 아버지가 공장일 마감 때문에 조금 늦으신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사업하는 분이 약속된 기한을 지키는 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저는 진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듯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것을 보니 이 청년은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이미 그 뒤에 서 있는 여자에게 가 있었습니다. 고경자. 멀찌감치 서서 저희를 훑어보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제 발끝에서 시작된 시선이 낡은 구두를 지나 가방에서 멈추더니 이내 제 얼굴까지 올라오면서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틀어졌어요. 마치 백화점 진열대 위에 세일 상품을 내려다보듯 그런 종류의 눈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지금 버스에서 내린 거야? 고경자가 진호에게 쏘아붙이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작게 말한 것 같지만 저한테까지 고스란히 전해질 만큼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엄마, 제발요. 들으시면 어떡해요. 진호가 황급히 고경자의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고경자는 팔을 뿌리치며 성큼성큼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목에 걸린 금장 목걸이며 귀걸이가 찰랑찰랑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 사돈. 혹시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요즘 세상에 상견례 자리에 버스라니, 아이고 참. 인사치고는 참으로 기이한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낡은 가방의 손잡이를 가만히 고쳐주며 대꾸했어요. 네, 버스 타고 왔습니다. 날이 좋아서 정류장까지 걷는 것도 운동 삼아 좋더라고요. 제 대답에 고경자의 눈썹이 꿈틀 올라갔습니다. 아마 저를 위축시키려 던진 말에 태어난 반응이 돌아오니 당황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 당황은 금세 더 큰 거만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뭐, 운동이야 좋은 거지만 격에 맞게 다니는 것도 중요한 법이에요. 우리 집은 아무리 가까운 데라도 차 없이는 안 다니거든요. 고경자가 자신의 명품 가방을 고쳐 매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가방에 박힌 금색 로고가 오후 햇살에 번쩍였어요. 저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각도를 잡은 것인지 아닌지 아마 전자일 것입니다. 지수야. 고경자가 불쑥 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반말이었어요. 첫 만남에 저는 입술 안쪽을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저 여자의 민낯이 이토록 빨리 드러나는 것이 허탈해서였습니다. 너희 집은 참 소박하구나. 우리 아들이 너 좋다고 할 때 좀 더 알아봤어야 했는데 소박하다는 말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모를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지수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드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 딸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보자 가슴 한쪽이 아릿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시고 안으로 들어가시죠. 음식 나올 시간이에요. 진호가 안절부절 못하며 고경자의 등을 떠밀다시피 했습니다. 고경자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대문 안으로 발을 옮겼고 저희도 그 뒤를 따라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향나무 냄새가 짙게 깔린 복도를 걸으며 저는 방금 벌어진 일들을 차분히 되짚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졌던 그 시선의 날카로움. 저를 훑어보는 저 여자의 눈동자에는 오직 가격표만 적혀 있는 듯 했어요. 제 구두가 낡았다고, 제 가방에 로고가 없다고 해서 저 여자는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분류해버린 모양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현장에서 저런 부류를 수없이 봐왔으니까요. 껍데기가 화려할수록 속은 텅 비어 있는 법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다만 제 딸 지수가 옆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진호라는 청년은 나름 예의 바른 편이었지만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제 목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룸 앞에 도착하자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넓은 룸 안에는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고 은은한 조명 아래 정갈한 한상이 놓여 있었어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갓 지은 밥의 온기가 방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고경자가 자연스럽게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이 자리의 주인은 자기뿐이라는 듯이 저는 지수와 함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무릎 위에 낡은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고경자의 시선이 또다시 그 가방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식당 복도를 걸을 때 울리던 제 구두 소리가 오늘따라 참으로 맑았으니까요.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란 대개 이런 것이겠지요. 상이 차려지고 직원이 찬을 하나씩 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갈하게 담긴 전체 요리와 갓 지은 솥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어느 한정식집이든 첫 상이 나오면 자연스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기 마련인데 이 자리는 달랐습니다. 고경자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자기 옆에 놓아두었던 가방을 슬쩍 테이블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금색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그 가방을 마치 전시하듯 가지런히 놓더니 제 쪽을 힐끗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사돈, 이런 가방 본 적 있어요? 이게 요즘 부잣집 사모님들 사이에서 없어서 못 사는 건데. 백화점에서 줄 서서 겨우 구한 거라고요. 그 말 끝에 시선이 자연스럽게 제 무릎 위의 낡은 가방으로 흘러갔습니다. 비교하라는 뜻이었겠지요. 저는 고경자의 가방을 잠깐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기엔 아주 튼튼해 보이네요. 물건 담기에 좋겠습니다. 순간 고경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코웃음이 새어나오더니 젓가락으로 허공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 물건 담는 거라니. 이건 품격이에요, 품격. 버스 타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가방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급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품격이라. 가방 하나로 사람의 급을 나누는 저 자신만만한 얼굴을 보며 저는 찻잔을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차의 온기가 입술에 닿았지만 따뜻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진호가 옆에서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어머니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지만 고경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이 왜 이 동네에서 대접을 받는지 아세요? 우리 남편이 대성창호라고 창호 공장을 운영하거든요. 거기가 보통 공장이 아니에요. 고경자가 가슴을 펴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성창호라는 이름이 마치 재벌 그룹이라도 되는 양 목소리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요즘 대기업에서 직접 납품 요청이 들어와요. 남편이 밤새워 일하는 게 다 그런 거라고요. 곧 더 큰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고 우리 진호도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 경영을 배우고 있어요. 진호가 얼른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계세요. 이번에 대기업 납품건이 하나 더 잡히면 공장 규모도 더 키울 수 있거든요. 저를 향해 어머님이라 부르며 애써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진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고경자의 과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돈, 우리 집이 그냥 동네 공장하는 집인 줄 아시면 안 돼요. 급이 다르다고요, 급이. 급, 품격, 격. 고경자의 입에서는 유독 그 단어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마치 비싼 옷과 가방으로 자신을 감싸면 그것이 곧 품격이 되는 줄 아는 사람처럼요. 그런데 사돈은 뭐 하세요? 아까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고경자가 드디어 제 쪽으로 칼날을 돌렸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 그 표정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어차피 대단한 건 아니겠지. 라는 확신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네, 사업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 꾸려오고 있어요. 저는 일부러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무엇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중요한 건 저 말을 들은 저 여자가 어떤 얼굴을 하는가, 그것이었습니다. 사업이요? 뭐, 동네 반찬 가게라도 하시나? 그런 것도 사업이라고 말하나? 고경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룸 안에 날카롭게 울렸어요. 옆에서 지수의 젓가락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는 실속 있게 운영하고 계세요. 거래처 분들 사이에서 신뢰도 두터우시고요. 지수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의 그 당찬 눈빛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저 대신 방패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미안했으니까요. 하지만 고경자는 콧방귀를 뀌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실속? 실속이 뭐가 중요해요? 세상은 격으로 돌아가는 거야. 실속만 챙기는 사람들은 결국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끝이에요. 우리 집안처럼 격을 갖추고 살아야 제대로 대접받는 법이지. 지수의 젓가락이 접시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인 딸의 귀끝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이 보였어요. 분한 거겠지요. 그래도 참고 있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마디 거들지 못하는 저 비겁한 침묵. 젓가락질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보니 불편한 건 불편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불편함과 용기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밥알 하나가 진호의 젓가락 끝에서 툭 떨어졌지만 그 청년은 주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고경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의 눈동자에는 오직 가격표만 적혀 있었어요. 사람을 만나면 먼저 그 사람의 가방값을 계산하고 차종을 확인하고 동네를 물어보는 부류. 진짜 품격이란 로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예의에 있다는 것을 저 여자는 평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배우지 못한 모양입니다. 지금 제 침묵이 저 여자에게는 무식해서 할 말이 없는 침묵으로 보이겠지요. 하지만 이 침묵은 제가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바깥 사돈이 도착하지 않은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엔 이릅니다.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한쪽 면만 보지 않으니까요. 다만 지수의 젓가락질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신호였어요. 식어버린 찻잔의 온기처럼 이 자리의 온도도 급격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고경자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눈치였지만요. 고경자가 다시 자기 가방의 금색 버클을 매만지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가방이 자신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저 가방보다 훨씬 무거운 현실이 저 여자의 어깨를 짓누를 텐데 지금은 그 어떤 경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겠지요. 저는 숟가락을 들어 조용히 국물을 떠마셨습니다. 한정식 집의 맑은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다짐이 단단하게 굳어졌어요. 이 자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깥 사돈이 오기 전까지 저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무렵 고경자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느닷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바깥 사돈은 왜 끝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질문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예비 사위가 전했을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거칠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고경자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혹시 사업이 망해서 도망이라도 간 건 아니겠죠? 상견례에 한쪽이 빠지면 그게 무슨 예의예요. 진호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모님 사정이 있으신 거예요. 사정? 무슨 사정이 있으면 상견례를 빠져?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거 아냐? 고경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할 이유가 없었어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고경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지수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별했어요.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이 한마디는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룸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진호의 젓가락이 접시 위에서 딸깍 소리를 냈고 지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서 지수를 키우며 사업도 꾸려왔습니다. 남편이 오지 못한 것은 그런 사정입니다. 당연히 진호 씨가 사돈께 전했을 줄 알았네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고경자의 입에서 어떤 말로 바뀔지 저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어요. 역시나 고경자의 반응은 제 예상 중 가장 나쁜 쪽이었습니다. 과부라고요? 고경자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귀를 찔렀어요. 테이블 위에 찻잔이 흔들리며 차가 넘칠 뻔했습니다. 아니, 그럼 진작 말을 했어야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근본 없는 결혼을 시켜. 고경자가 진호를 향해 돌아서며 아들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너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알고도 나한테 숨긴 거냐? 어머니, 그게 왜 중요해요? 지수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고? 근본이 중요하지 않다고? 근본 없는 결혼.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고경자를 올려다보며 차갑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근본이라니요. 사별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수를 누구보다 반듯하게 키웠습니다. 반듯? 웃기지 마세요. 고경자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금장 팔찌가 흔들리며 찰랑거리는 소리가 그 고함과 뒤섞였어요. 애비 없이 자란 애가 오죽하겠어? 사돈 행색만 봐도 답이 나오는데 이런 애를 우리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절대 안 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애비 없이 자란 애. 그 말이 지수의 귀에 그대로 꽂혔을 것을 생각하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시선을 돌리자 지수가 두 손으로 치마를 움켜쥔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요. 어머님 앞에서 이게 무슨 무례예요. 진호가 다급하게 고경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컸지만 어머니를 진심으로 제지하는 힘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형식적으로 한마디 해두는 것 같은 그런 종류의 만류였습니다. 무례,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저런 집안이랑 엮이면 너 평생 고생한다고. 고경자가 진호의 손을 뿌리치며 다시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쉰 목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어요. 사돈, 솔직히 말할게요. 애미 행색을 보니 돈 없는 집안이고 애비 없이 자랐으니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집안에 우리 아들을 보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제 남편의 이름이 제 남편이 지수와 함께한 그 짧고 소중했던 시간이 저 여자의 입에서 이토록 가볍게 짓밟히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본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지수를 지키기 위해 견뎌온 그 험난한 세월이 저 여자의 입에서는 교육 못 받은 세월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제 남편은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 이 나라의 길을 닦고 건물을 세우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 딸 지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자란 그 누구보다 단단한 아이입니다. 지수의 손이 식탁 밑에서 파들파들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어요. 그 눈물이 제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저 여자의 밑바닥은 충분히 확인했어요. 더 이상의 예의는 사치였습니다. 제 딸의 눈물을 닦아주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챙 하는 소리가 고요해진 룸 안에 맑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고경자의 고함이 멈추었고 진호가 움찔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수의 떨리는 손을 식탁 밑에서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보, 들으셨죠? 당신의 딸을
당신의 아내를 저 여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반드시. 고경자의 고함이 룸안을 휘젓고 지나간 뒤 짧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물은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어요. 지수의 시선이 진호에게로 향했습니다. 진호 씨,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그런 종류의 간절함이었습니다. 뭐라도 말 좀 해줘. 우리 엄마한테 이러는 거 보고만 있을 거야? 당신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정도야? 진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고경자와 지수 사이에 낀 그 청년의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어머니의 기세에 짓눌려 입이 열리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때 진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진호가 황급히 전화를 받더니 고개를 숙이며 몇 마디를 주고받았어요. 네,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전화를 끊은 진호가 민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 문제가 생기셔서 더 늦으신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를 향한 사과였지만 그 사과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를 방패 삼아 이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려는 비겁함이 느껴졌어요. 예비 바깥사돈이 오시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자리를 수습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 청년인데 진호는 그 무게를 감당할 그릇이 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진호 씨, 지금 전화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대답해줘. 우리 엄마한테 저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지수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서 떨림이 사라지고 대신 서늘한 냉기가 깔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호가 고경자를 힐끗 올려다보았습니다. 고경자가 팔짱을 낀 채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내 편에 서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런 무언의 압박이었지요. 그리고 진호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머니의 편을 골랐습니다. 지수야,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지금은 우리 엄마가 혈압이 높으시니까 너가 좀 사과하면 안 될까? 응? 사과. 저 남자가 방금 제 딸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 딸과 저를 모욕한 쪽이 아니라 모욕을 당한 쪽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진호라는 사람의 밑바닥을 완전히 보았습니다. 지수를 지켜주겠다던 그 약속은 어머니의 눈치 한 번에 종이 조각처럼 찢어져 버렸어요. 지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기대의 빛이 꺼지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촛불이 바람에 쓰러지듯 아주 조용하게. 저 아이가 진호라는 사람을 믿고 싶어 했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맞지? 우리 아들도 내 말이 맞다잖아. 고경자가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며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히스테릭한 웃음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어요. 사돈, 말 다 했으면 이제 그만 나가요.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여기 이 돈이나 챙겨서. 고경자가 지갑을 열어 지폐를 꺼내려는 순간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고경자의 손을 멈추게 했어요. 진호 씨, 지수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떨림도 간절함도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와 있었어요. 눈물을 한번 닦아낸 지수의 눈빛이 서리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은 오늘 나만 잃은 게 아니야.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발로 찬 거야. 당신의 그 비겁함이
오늘 당신 아버지가 쌓아온 모든 걸 무너뜨릴 겁니다. 기억하세요. 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눈이었어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참 뒤에야, 그것도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이 말의 무게를 깨닫게 되겠지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를 제 뒤로 세웠습니다.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진호를 내려다보았어요. 저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분위기를 맞추라고요? 저 사람이 제 딸과 저를 짓밟는데 분위기를 맞추라고요?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진호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루만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고경자마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제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지수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저 청년의 실체는 결국 비겁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제 어머니의 광기 앞에서 단 한마디의 진실도 뱉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남자. 저런 남자에게 제 딸의 인생을 맡기려 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지수가 흘린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저 남자에 대한 마지막 작별이었어요. 저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 딸아, 울지 마라. 이제 엄마가 다 끝내줄게. 저들이 그토록 숭배하는 돈과 격이 얼마나 덧없는 모래성인지 내가 직접 보여주마.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고경자가 지갑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손짓을 보는 순간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았어요. 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궁지에 몰렸다고 느낄 때 꺼내드는 마지막 무기는 언제나 똑같았으니까요. 돈. 고경자가 지갑에서 지폐 뭉치를 우악스럽게 꺼냈습니다. 가지런히 접혀있던 지폐들이 소나기에서 구겨지며 바스락거렸어요. 이거 먹고 떨어져. 과부 주제에 우리 집안 기웃거리지 말고 이 돈이나 가져가. 고경자의 팔이 크게 휘둘러졌습니다. 지폐 뭉치가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몇 장은 뺨을 스치고 나머지는 허공에서 흩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지폐가 테이블 위에 찬 그릇 사이로 바닥의 자석 틈으로 흩뿌려지는 소리가 룸 안에 울렸어요.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뺨을 스친 지폐의 감촉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지수가 엄마 하고 외치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지수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라는 뜻이었어요. 고경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뚫어지게. 저 여자의 눈동자 속까지 들여다보듯이 룸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고경자가 순간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곧 허세를 되찾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뭘 봐. 돈 줬으면 주워 담고 나가란 말이야. 진호가 창백한 얼굴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시끄러워. 너도 이편 저편 서지 말고 엄마 말 들어. 저는 고경자의 고함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저 여자가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바닥에 흩어진 지폐들이 저 여자의 망가진 양심처럼 너저분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치마에 묻은 먼지를 가볍게 털고 재킷의 단추를 하나 잠갔습니다. 그리고 고경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혼사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룸 안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렸어요. 고경자의 입이 벌어졌고 진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경자 씨,
저는 일부러 사돈이라는 호칭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요. 당신이 방금 던진 건 돈이 아닙니다. 당신 가족의 마지막 구명줄이었어요. 그걸 당신이 직접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고경자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곧 경멸 섞인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뭐? 구명줄? 이 여자가 진짜 가난뱅이 주제에 무슨 헛소리야. 야, 당장 나가. 우리 진우 앞길 막지 말고. 고경자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금장 팔찌가 찰랑거리며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어요. 진호가 옆에서 어머니, 제발 하며 고경자의 소매를 잡았지만 고경자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모자의 관계가 저와 지수의 관계와 얼마나 다른지 그 한 장면으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저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확신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어요. 지수가 제 옆으로 다가와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제 딸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고 있었어요. 지수가 고경자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건 당신들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이 없다고, 버스를 탔다고, 그것만으로 저희를 깔아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오늘 당신들이 잃은 게 뭔지 곧 알게 될 겁니다. 잃은 게 뭐가 있어. 가난뱅이 며느리 안 들이게 된 게 오히려 잘 된 거지. 고경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여자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 발밑의 땅이 이미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수는 이미 고경자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 여자와 눈을 맞출 가치가 없다는 듯이 제 딸이 대견했어요. 분노에 매달리지 않고 깨끗하게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이었으니까요. 저는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진호 씨, 당신 아버지께 전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당신들이 뱉은 말의 대가가 얼마나 매서운지 머지않아 뼈저리게 알게 될 거라고. 진호가 무릎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고경자 역시 코웃음을 치고 있었지만 제 마지막 말에 미세하게 눈꺼풀이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가요. 저런 소리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지수가 제 팔을 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아두었던 낡은 가방을 집어들고 룸을 나섰어요. 뒤에서 고경자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이 들렸지만 이미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룸의 육중한 나무 문이 뒤에서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상견례라는 이름의 연극이 끝났어요. 로비로 나서자 서늘한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발밑으로 올라왔습니다. 향나무 냄새 대신 깨끗한 바깥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을 참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뺨을 스치고 바닥으로 흩어지던 지폐들을. 저 여자는 자기가 무엇을 발로 찼는지도 모른 채 승리감에 취해 있겠지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 딸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의 손은 이제 따뜻하고 단단했어요. 이제 저는 돌아갑니다. 상견례를 위해 입었던 이 평범한 옷은 이제 저들을 심판할 전투복이 될 것입니다. 제 남편의 명예를 짓밟고 제 딸을 모욕한 대가가 무엇인지 고경자라는 여자는 머지않아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를 향해 걷는데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서류 가방을 든 남자 하나가 로비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시선이 저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를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제 팔을 꼭 붙잡고 있었고 저는 낡은 가방을 단단히 쥔 채 앞만 보고 걸었어요. 등 뒤에서 고경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미 의미 없는 소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급한 발걸음이 들려왔어요. 누군가가 허겁지겁 로비로 뛰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 구겨진 양복 재킷,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자. 공장에서 급히 달려온 듯한 행색이었어요. 그 남자의 시선이 저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순간 남자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뛰어오던 몸이 굳어지며 눈이 커졌어요. 저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고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대성창호의 배만석 사장, 진호의 아버지. 몇 달 전부터 정인건설과의 거래를 따내기 위해 저희 회사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올린 보고서에서 그 이름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어요. 소규모 창호 공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사업을 꾸려가는 사람이라는 평가였지요. 다만 저와 직접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맞지 않아 무작정 비서실 앞 복도에서 몇 시간을 기다리다 명함 한 장 건네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여러 번이었다는 보고를 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만석은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의 사진이든 업계 행사에서 먼발치로 본 것이든 그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의 얼굴을 모를 리 없었겠지요. 만석이 황급히 서류 가방을 주워들고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거의 90도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서정인 회장님 아니십니까? 만석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숨을 몰아쉬면서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는 것이 역력했어요.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저 대성창호 배만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몇 차례 찾아뵈었는데 회장님을 직접 뵙지 못해서. 만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려고 허둥거렸습니다. 잔뜩 긴장한 손이 떨려 명함집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업가가 오랫동안 만나고 싶었던 거래처 수장을 우연히 마주쳤을 때의 반응. 극도의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그런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가 고경자의 남편이고 진호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로비에서 방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어요. 그때 뒤에서 룸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경자와 진호가 뛰어나왔어요. 여보, 당신 뭐 하는 거야? 저 가난뱅이한테 왜 그래? 미쳤어? 고경자가 만석에게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만석이 허리를 편 채 아내를 돌아보았어요. 눈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경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가리키며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여자가 돈세례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 앞길까지 막겠다고 나섰다고. 과부 주제에 혼사를 깨겠다면서 저런 여자한테 왜 허리를 굽히냐고. 만석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변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꽂힐 때마다 눈이 점점 커지고 안색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돈세례, 과부, 혼사를 깨겠다.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조합되면서 사태의 전모가 그려지기 시작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만석이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경자를 보았어요. 아내가 하는 말과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번갈아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혼사, 상견례, 아들의 장모,
그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만석의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만석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의를 갖추려는 떨림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습니다. 이분이 진호 장모라는 거야? 이분한테 돈을 던졌다고? 그래, 과부 주제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달라붙길래 내가. 입 다물어. 만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경자가 놀라서 한 발 물러섰어요. 남편에게 그런 호통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알아? 정인건설 서정인 회장님이시라고.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건설회사 회장님이야. 내가 거래 하나 따내려고 몇 달을 문전성시하던 바로 그분한테 돈을 던져. 만석의 외침이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정인건설이라는 이름이 공기 중에 던져지자 주위의 웅성거림이 한층 커졌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경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저를 바라보는 눈에 당혹감과 불신이 교차했어요. 가난한 과부라고 믿었던 사람이 자기 남편이 몇 달째 문전성시하던 대기업 회장이라니. 뇌가 정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여자가 회장이라고? 저 행색을 봐. 가방도 저 모양이고 버스 타고 왔다고. 당신이 사기당한 거 아니야? 고경자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아내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어요. 핏줄 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기? 내가 왜 사기를 당해? 정인건설 회장 얼굴을 내가 모를 것 같아? 업계 신문에, 행사장에 얼마나 많이 봤는데 당신이 지금 그 회장님 얼굴에 돈을 던진 거라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만석의 외침이 로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내밀었다가 황급히 뒤로 빠졌고 지나가던 손님들은 발길을 멈추고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고경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태를 인지한 것이겠지요. 구명줄이라는 말, 대가를 알게 될 것이라는 말, 그 모든 경고가 허세가 아니었음을. 아니 그럼 내가 방금 저 사람한테 돈을 던진 거야? 정인건설 회장한테? 고경자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온갖 허세와 거만함이 벗겨지고 남은 밑바닥, 그것은 한없이 볼품없는 두려움이었어요. 이 무식한 여자야. 만석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는 순간 만석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명함을 건네려던 공손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자기 아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낸 사람의 진짜 무너짐이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멀어. 제 아내가 미쳐서 그랬습니다. 제가 단단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석이 이마를 바닥에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양복 무릎에 대리석 바닥에 먼지가 묻었지만 개의치 않는 눈이었어요. 저는 만석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배 사장님,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로비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업무 마감 때문에 늦으셨다더니 일만 하시느라 가족 교육은 한참 부족하신 모양이네요. 만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당신 부인이 그러더군요. 제 딸이 근본이 없어서 당신 아들과 결혼시킬 수 없다고. 제 사별한 남편을 모욕하고 제 딸을 쓰레기 취급하고 끝내 제 얼굴에 돈을 던졌습니다. 그 말이 배 사장님의 뜻이기도 합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대리석 로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점점 잦아들었어요.
만석의 어깨가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만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코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제가 늦어서 이런 일이, 제가 옆에 있었으면 절대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제발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만석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 어린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제 뺨을 스친 지폐의 차가운 감촉이 아직 선명했고 지수의 눈에 고였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으니까요. 진호가 만석의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님, 저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진호를 한번 내려다보고 시선을 거두었어요. 저 청년에게 해줄 말은 이미 지수가 다 해주었습니다. 로비 벽 쪽에 선 고경자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을 짚으며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보이던 금장 목걸이와 명품 가방이 이 순간에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고경자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잡을 것을 찾는 듯이. 하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만석의 뒷덜미를 보며 씁쓸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결말은 아니었어요. 저는 오늘 평범한 엄마로서 딸의 상견례에 나왔던 것이지 이런 비참한 광경을 만들러 온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공포에 질려 부들부들 떠는 고경자의 눈동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당신이 그토록 숭상하던 돈과 격이 이제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다는 것을, 제 딸의 눈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이제부터 하나씩 청구할 것입니다. 저는 지수의 손을 잡고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제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뒤에서 만석이 회장님 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를 나서는 순간 지수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해진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표정이었어요. 식당 밖으로 나서자 3월의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상견례를 하러 들어갈 때 불던 것과 같은 바람이었지만 이제야 비로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가방을 단단히 쥐고 걸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준 이 낡은 가방이 오늘도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엄마로 왔고 엄마로서 딸을 지켰고 이제 회장으로 돌아갑니다. 내일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상견례 다음 날 저는 정인건설 본사 회장실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어요. 회장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심의 풍경은 여전히 분주했고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 마음이었습니다. 강 실장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20년 넘게 저와 함께한 사람답게 제 표정만 보고도 상황을 짐작한 모양이었어요. 아무 말 없이 보고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 실장. 네, 회장님. 대성창호와의 계약, 오늘부로 전면 중단하세요. 강 실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대성창호는 정인건설의 여러 하청업체 중 하나였지만 최근 들어 꾸준히 납품해온 곳이었어요. 갑작스러운 계약 중단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강 실장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전면 중단이요? 네. 우리 쪽에 손해가 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대체 업체는 이미 리스트에 있을 테니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강 실장이 서류를 넘기며 대성창호의 현황을 간략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배만석 사장 본인은 성실한 편입니다. 납품 지연이나 품질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만 가족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강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회장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성실한 사람이라는 보고가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어제 제 뺨을 스친 지폐의 감촉과 지수의 눈물이 떠오를 때마다 그 미안함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배만석 사장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입단속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업의 세계에서 피할 수 없는 법칙이에요. 점심 무렵 지수가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잠깐 들른 모양이었어요. 제 딸은 어제의 일을 겪고도 눈이 부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눈빛이 또렷했어요. 엄마, 진호 씨한테 연락 와?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문자가 수백 통은 왔을 거예요. 전화도 끊임없이 오고. 안 읽었어요. 이제 네 눈앞에서 치워줄까? 엄마가 정리해줄 수도 있어.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더니 제 눈앞에서 진호의 번호를 영구 차단했어요. 아니요, 엄마. 제가 직접 끊어낼게요. 저런 남자는 제 기억 속에서도 지워버리고 싶어요. 지수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단호함이 대견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29의 나이에 사랑이라 믿었던 것을 직접 지워야 하는 그 심정이 얼마나 쓰라릴까. 하지만 제 딸은 이미 결단을 내린 뒤였습니다. 저는 지수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니까요. 그 후로 일주일, 정인건설의 계약 중단 소식은 업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강 실장이 매일 저녁 보고를 올렸어요. 처음에는 대성창호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인건설에 납품하던 창호자재 물량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보고였지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장님, 대성창호에 원자재를 공급하던 협력사 두 곳이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정인건설과의 관계가 끊긴 업체와 엮이면 자기들까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정인건설이 하청업체를 끊었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신호가 됩니다. 정인건설 규모의 대기업이 오랜 거래처를 갑자기 중단했다는 것은 그 업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 읽히니까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대성창호를 바라보는 업계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더 무거운 보고가 올라왔어요. 은행 측에서 대성창호에 대출 상환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급락하면서 기존 대출 조건이 유지될 수 없다는 통보가 갔다고 합니다. 저는 모니터에 뜬 대성창호의 신용 등급 변동 그래프를 무미건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선이 마치 절벽처럼 보였어요. 권력이란 이토록 잔인하고 신속한 것입니다. 고경자라는 여자가 상견례 자리에서 휘두른 그 혀끝의 독이 이제는 그녀의 집안 대들보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소식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강 실장의 보고가 마치 뉴스 속보처럼 매일 업데이트되었어요. 대성창호의 공장에서 직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월급이 제때 나올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현장 직원들이 하나둘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은 거래처였습니다. 배만석이 오랫동안 관계를 쌓아온 업계 사장들이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인건설에 찍힌 업체와 가까이 하면 자기들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판단이었겠지요. 사업의 세계란 그런 곳입니다. 올라갈 때는 다들 손을 잡지만 떨어질 때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만석이 직접 찾아가도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다는 보고를 읽으며 저는 한때 제가 겪었던 비슷한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직후 거래처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던 그 시절을요. 은행 담당자가 공장 실사를 나왔다는 소식까지 이어졌습니다. 담보가치 재평가, 추가 담보 요구, 상환 일정 조정 협의. 이런 단어들이 보고서에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모래성에 밀려드는 파도 같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파도가 칠 때마다 모래성의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만석이 새벽부터 은행을 찾아다니며 상환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정한 거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강 실장이 조금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했습니다. 고경자 씨가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가방을 팔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 매입가 기준으로도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급하게 현금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상견례 날 그토록 자랑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던 그 금색 로고 가방이 떠올랐어요. 품격이라며 코웃음 치던 그 얼굴이 지금은 그 가방을 들고 매장 카운터 앞에서 헐값이라도 좋으니 사달라고 애걸하고 있을 고경자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매장 직원이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 모습까지. 품격은 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저 여자는 이제야 뼈저리게 배우고 있겠지요. 가방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것으로 대성창호의 빚을 메울 수는 없을 테니까요. 보름이 지났을 때 만석의 집에서 터진 소식은 더 참담했습니다. 강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만석이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고경자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다고 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빈 소주병이 여러 개 널브러져 있었고 만석의 눈이 벌겋게 충혈된 상태에서 고경자를 향해 서류 봉투를 내던졌다고 합니다. 20년 넘은 부부가 그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그 입방정 때문에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고.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일궈놓은 회사가 당신 혀 한 번에 날아간 거라고. 만석이 그렇게 소리쳤다는 것까지 보고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집 가정부한테서 가져온 정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정부를 쓰고 있는 고경자의 사치스러움이 한편으로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이어진 정보에 따르면 고경자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만석은 매몰차게 뿌리쳤다고요. 고경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여자가 속인 거잖아. 라며 발악했다는 대목에서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 이혼까지 갈 줄은 예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씁쓸한 것은 어쩔 수 없었어요. 만석이라는 사람의 성실함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가장으로서 져야 할 몫이었어요. 그 즈음 진호가 지수를 찾아왔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지수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와서 무릎을 꿇고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몇 번이나 돌아가시라고 했지만 끝내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요. 저는 지수에게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려 했지만 지수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엄마, 진호 씨가 집 앞에 있는 거 알아요. 그래, 어떡할 거니?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지수는 그 말을 하며 코트를 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제가 뒤에서 지켜보는데 지수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호가 뛰어와 차창을 두드렸지만 지수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리무진이 조용히 출발했고 진호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상견례 날 어머니 편에 서서 지수에게 사과하라고 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텅 빈 주차장에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제 딸은 강했습니다. 저보다 더 강했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저렇게 지나칠 수 있으려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혼자 삼켰을까? 지수가 리무진 안에서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지수는 그 모든 아픔을 안으로 삼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제 딸에게 필요한 것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다시는 저런 무례함에 노출되지 않을 거대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짓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회장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시 속 빌딩 숲 사이로 붉은 노을이 번지는 것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고경자라는 여자가 휘두른 혀끝의 독은 결국 그 여자 자신의 삶을 녹여버렸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숭배하던 돈과 격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런 사람은 바닥에 닿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성창호의 직원들, 만석이라는 사람의 성실함, 이 두 가지가 제 마음 한쪽에 걸려 있었어요. 복수는 충분히 했습니다. 고경자와 진호는 이미 제 손이 닿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것은 어디서 멈출 것인가, 그 판단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람의 심지를 봐라. 잘못한 사람과 성실한 사람을 같은 칼로 베지 마라 라고. 며칠 뒤 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배만석 사장이 정인건설 로비에서 밤을 새웠다고 합니다. 면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려보내세요. 회장실 문이 열리고 강 실장이 한 남자를 안내해 들어왔습니다. 배만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날 식당 로비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매지도 않았습니다. 면도를 하지 않은 턱에 거뭇거뭇한 수염이 자라 있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볼이 홀쭉했어요. 무엇보다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 저를 보고 명함을 건네려 안간힘을 쓰던 그 긴장된 눈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텅 빈 눈이었어요. 로비에서 밤을 새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만석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밤새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으니 목이 쉰 것이겠지요. 강 실장이 조용히 물을 한 잔 가져다 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만석에게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볼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만석도 그것을 알았는지 서 있는 채로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무지해서 가족을 잘못 건사했습니다. 만석의 무릎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장실의 카펫 위에 양복 바지에 무릎이 닿았어요. 그리고 이마를 바닥 가까이 숙였습니다. 제 아내와 자식이 회장님과 따님께 저지른 무례함은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울먹임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 남자는 울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온 것이었어요. 다만 만석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여러 번 난 종이였어요. 두 손으로 받쳐들며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제 모든 자산은 포기하겠습니다. 집도 차도
공장 지분도 전부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음성이 한번 크게 갈라졌어요. 하지만 저희 공장 직원들 임금만은 지불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제 아들이 잘못한 것이지 새벽부터 나와서 기계 앞에 서는 그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반장님은 올해 막내가 대학에 들어갔고 용접 기사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계가 제 아내의 입 때문에 끊기는 것은 제가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만석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참고 있던 것이 터지려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끝까지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만석을 내려다보며 그 떨리는 어깨를 지켜보았어요. 자신의 파멸보다 직원들의 생계를 먼저 걱정하는 저 마음. 집도 차도 공장 지분도 내려놓겠다면서 직원들의 임금만은 살려달라는 저 말. 저는 그 순간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병원 침대에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 월급은 내 장례비보다 먼저 챙겨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장례식장에서 바로 현장으로 돌아갔었지요. 만석의 떨리는 어깨에서 같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고경자의 천박함과 배만석의 책임감. 저는 이 두 가지를 분리하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복수는 아닙니다. 진정한 심판은 악인은 철저히 고립시키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어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배 사장님, 제 목소리에 만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만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만석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카펫에 눌린 양복 무릎에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챙기는 그 마음, 그거 하나는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강 실장을 불러 차를 한 잔 내오게 했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차의 김이 그 수척한 얼굴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고경자 씨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만석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와는 이미 남남이 되기로 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사람을 도려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에 후회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2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사람을 도려낸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석은 이미 선택을 마친 얼굴이었어요. 대성창호의 계약을 복원하겠습니다. 제 말에 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대성창호를 정인건설의 직속 하청으로 편입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품질과 납기를 저희 기준에 맞추세요. 당신이 성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보고서로 확인했습니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만석이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다시 꿇지 마세요. 대신 그 무릎으로 공장 현장에 서세요. 직원들에게 돌아가서 월급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전해주세요. 만석의 입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은혜, 일로 보답하겠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양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강 실장을 불러 만석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더 내오게 했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었어요. 뜨거운 김이 그 수척한 얼굴 위로 피어올랐고 한참을 그렇게 찻잔만 들고 있다가 겨우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차를 삼키는 그 목구멍이 크게 움직였어요. 만석이 눈물을 닦고 일어선 뒤 강 실장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은 회장실에서 만석이 마시다 남긴 찻잔을 바라보았어요. 찻잔 옆에 만석이 내밀었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 모든 자산을 포기하겠다고 적힌 그 종이를 저는 그것을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돌려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후에 강 실장이 다시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로비에 고경자 씨가 와 있습니다.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 상당히 흥분한 상태입니다. 고경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올려보내세요. 잠시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고경자가 들어왔습니다. 상견례 날의 화려한 차림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않은 채였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아무 가방이나 들고 온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고경자가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아니, 회장님. 상견례 날 일은 오해였어요. 제가 회장님인 줄 몰라서 그런 거지.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경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해. 저 여자는 지금 이 상황을 오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말 좀 해주세요. 이혼하지 말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절대 안 그럴 테니까. 고경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 진정한 반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매달리는 것일 뿐이었어요. 고경자 씨,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라고 하셨죠?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쭐게요. 만약 제가 정말로 당신이 생각했던 대로 가난한 과부였다면 그때 한 말과 행동은 괜찮은 겁니까? 고경자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제 얼굴에 돈을 던진 건 제가 회장이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든 그것은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 남편을 모욕하고 제 딸을 근본 없다고 소리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경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성인지 공포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 저를 짓밟았고 제가 부자라는 걸 알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본질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표로 보는 것. 그것이 당신이 평생 남긴 무늬입니다. 고경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렸지만 저는 부축하지 않았어요. 배 사장님과의 일은 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린 결정은 그분의 것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고경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회장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고경자가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고경자를 안내해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고경자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잔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불쌍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동정과 용서는 다른 것입니다. 저 여자가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깨달은 것이 아닌 이상 제 용서는 저 여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오히려 자기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끝까지 배워야 합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세월의 바랜 사진 속 그이의 선한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사람의 심지를 2개 보았어요. 하나는 직원들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은 배만석이라는 사람의 심지였고, 또 하나는 끝내 자기 잘못을 모르는 고경자라는 사람의 심지였어요. 당신 말대로 사람의 무늬는 위기 앞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대성창호의 계약 복원 서류를 검토하고 지수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지수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아마 제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하겠지요. 엄마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1년이 흘렀습니다. 장롱 안쪽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냈어요. 1년 전 상견례 날 아침에도 이렇게 가방을 꺼내 닦았었지요. 마른 수건으로 가죽 표면을 문지르니 묵직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1년이 지나도 이 냄새는 변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남긴 것들 중에 세월을 이기는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이 가방 들고 가실 거예요? 지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질문이었지만 지수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정인건설에 입사한 뒤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경영과 실무를 배우고 있는 딸의 눈빛에는 1년 전에 없던 단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새 가방 사들인데도, 아니, 이 가방이라야 아빠가 우릴 금방 알아보지 않겠니? 저는 웃으며 가방의 손잡이를 가만히 쥐었어요. 지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옷차림을 살피던 아이가 지금은 제 낡은 가방을 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 1년은 충분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지수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경자 씨 소식 들었어요. 이혼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시골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경자. 그 이름이 이제는 분노도 연민도 아닌 아주 먼 곳의 소식처럼 들렸어요. 진호 씨는 아버지 공장에서 말단 직원으로 일하고 있대요. 현장에서 기계를 배우고 있다고. 지수의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담담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소식을 이렇게 건조하게 전할 수 있기까지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뎠을까. 하지만 지수는 이미 앞으로 나아간 뒤였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남긴 무늬대로 살게 마련이다. 그게 세상의 이치지. 저는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어요. 고경자는 평생을 껍데기만 쫓다가 가장 소중한 알맹이인 가족을 잃었습니다. 진호는 어머니의 기세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겠지요. 반면 만석은 성실함 하나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문이란 위기가 지나간 뒤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에요.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도 지수와 나란히 앉아 버스를 기다렸었지요. 그때 지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지금 옆에 앉은 딸의 손은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은 빛에서 보랏빛으로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류장에서 딸과 함께 나란히 서 있는 이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배당금이라는 것을. 화려한 리무진도 수천억의 자산도 이 평온함과는 바꿀 수 없어요. 저는 다시 이 낡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이 가방은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에요. 제 딸 지수가 제 옆에서 건강하게 웃고 있고
제 회사는 수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저녁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시원하고 깨끗한 바람이었습니다.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우리 버스 왔다. 오늘도 소박하게 데이트 가볼까? 지수가 웃었어요. 맑고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네, 엄마. 가요. 아빠한테.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저희 모녀의 얼굴 위로 노을빛이 번졌어요. 저는 무릎 위에 낡은 가방을 올려놓고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응? 사람의 무늬를 보는 법, 이제 알겠니? 지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흘러갔어요. 남편의 묘소가 있는 언덕을 향해 버스가 달리는 동안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당신 말대로 사람의 무늬를 잘 봤어요. 우리 지수 정말 멋지게 잘 컸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세계적인 부호들은 오히려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진짜 가치는 명품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이죠. 고경자는 가방 하나로 사람의 급을 나눌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결국 자기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렸어요. 반대로 정의는 낡은 가방 하나 들고 흔들리지 않았죠. 진짜 품격은 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있으니까요. 이번 이야기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자그마한 위로와 통쾌함을 전달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